진우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 정신 나갔다고 증거만 만들면 법원 서류에 도장 찍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수빈아, 누구랑 카톡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당신 안 자고 있었어? 내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앞세워 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요.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죽은 남편이 남긴 비밀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귀한 사연들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가 들이밀었던 서류 뭉치. 그걸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떨린 건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35년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내 피부치가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그 서운함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제 이름은 이정순. 올해 68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남편이 살아생전 마련해준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 박종태는 6년 전에 위암으로 떠났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해서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이 아파트 한 채를 남겨줬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당신한테 더 잘해줄걸. 아파트는 절대 놓지 마. 당신이 살 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왜 그 말을 유언처럼 남겼는지. 남편이 떠나고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 박진우는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한수빈과 손자 서준이까지 셋이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딸 박진희는 미혼인 채로 성수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 수빈이도 웃는 얼굴로 과일을 깎아주고 어머니 건강 챙기라며 영양제를 사다 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지 2년쯤 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오는 것도 명절에나 겨우 한 번이었어요. 진우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엄마가 갈비찜 해놓을게.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서준이 학원도 있고.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맞벌이에 아이 키우랴 바쁜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졌어요.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저도 집에만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분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손자 서준이 얼굴도 화상통화로만 봤어요. 화면 너머로 보는 손자는 쑥쑥 자라는데 할머니는 하루하루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가 풀린 뒤에도 아들은 잘 오지 않았어요. 핑계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준이 학원, 회사 일, 수빈이 컨디션.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도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쁜 거겠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 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어요. 혼자 온 게 아니라 며느리 수빈이와 함께였습니다. 손에 과일 하나 없이 두 사람 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우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준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요. 학군 때문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데로 가렴. 서준이 교육이 중요하지. 저는 당연히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우가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 이 아파트를 팔면 저희가 대치동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엄마 이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팔면 한 12억은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엄마 전세 얻어드리고 나머지로 저희가 대치동에 갭 투자를 하면. 진우야.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니?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인데요. 지금 현실을 봐야죠. 엄마 혼자 32평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전세로 작은 데 가시면 관리비도 줄고. 그럼 엄마는 여기서 쫓겨나라는 거니?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합리적.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들에게 이 집은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었고, 저는 32평이 과분한 노인이었던 겁니다. 그때 며느리 수빈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서준이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이 기회예요. 대치동 학구는 정말 다르거든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좀 양보해 주셔야죠. 양보.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평생 양보만 하고 살았는데 이 집마저 양보하라고요? 오늘은 돌아가거라. 엄마 생각 좀 해볼게. 저는 간신히 그 말만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요. 여보, 당신 아들이 이러네. 어떡하면 좋겠어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연락이 잦아졌어요. 하지만 반가운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아파트 이야기였어요. 엄마, 부동산 한번 만나보기만 해요. 엄마, 전세 매물 좋은 거 나왔어요. 같이 보러 가요. 엄마,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갈게요. 서준이를 볼모처럼 내세우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서 마음이 약해질 걸 아는 거지요. 그해 겨울 아들이 서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는 키가 훌쩍 컸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뛰어와 안겼어요. 그 작은 몸의 온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정말 집을 내놔야 하는 걸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서준이가 잠든 뒤 아들이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동의서였어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할게요. 진우야, 엄마가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 생각이 뭐가 필요해요. 빨리 해야 시세 떨어지기 전에 팔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에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급함만 있었어요. 12억이라는 숫자만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사인 안 한다. 엄마, 안 한다고 했어. 돌아가. 아들이 화를 내며 나갔어요. 서준이를 잠에서 깨워 데리고 갔습니다. 잠결에 깬 서준이가 울먹이며 할머니를 불렀어요. 그 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멀어져 갈 때 저는 벽에 기대어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딸 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괜찮아? 진이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오빠가 너무하는 거야! 아빠가 남겨준 집을 왜 팔아? 엄마 살 집인데!
진이야, 오빠 욕하지 마. 오빠도 서준이 생각하는 거야. 서준이 핑계지. 새언니가 대치동 가고 싶은 거잖아. 진이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오빠가 뭐라 하든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진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진이는 카페 운영이 빠듯해서 항상 돈에 쪼들렸거든요. 저한테 손 벌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올 때마다 반찬을 해오고 제 병원비를 챙기고 건강검진 예약까지 해줬어요.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아들은 집을 내놓으라 하고 딸은 집을 지키라 하고 저는 둘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봄이 왔어요. 아들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그러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불안해졌습니다. 손자 서준이 목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서류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성년의견 심판 청구서.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년의견이 뭐지? 읽어내려가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청구인 박진우, 사건 본인 이정순. 이정순이 고령으로 인해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하므로 성년의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참을 읽고 또 읽었어요. 법률 용어가 어렵긴 했지만 핵심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법원에 신청을 넣은 거였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졌으니 재산 관리를 아들인 자기가 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해서 법적으로 재산 관리 권한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칼이었어요. 바로 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이야, 큰일 났어. 빨리 와봐. 진이가 30분 만에 달려왔어요. 서류를 본 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미친! 오빠가 진짜 이러는 거야? 진이야, 엄마 어떡하면 좋겠니? 엄마, 변호사 찾아가야 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진이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찾아냈어요. 다음 날 바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상담 변호사의 말은 명확했어요. 어머니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면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낮다고. 다만 아들 쪽에서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증거를 꾸미려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라고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상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다니. 법원 심판 기일이 왔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건강검진 결과, 혼자 생활하는 기록들. 아들 쪽에서는 제가 가스를 안 끈 적이 있다느니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샀다느니 하며 주장했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억지였나 봐요. 결과는 기각. 저는 정상이고 아들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극이었으니까요. 기각 결정 이후 아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손자 서준이 생일에 선물을 보냈지만 받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외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이 혼자 돌아가신 채 발견됐다는 기사가 나오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렇게 혼자 죽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아들 진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면도도 안 한 채였어요. 엄마, 현관에 서서 부르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분당 아파트 경매 넘어갔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가 서준이 데리고 친정에 가 있어요. 이혼하겠대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장성한 아들이 어머니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게 정말 미안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들인데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어머니 마음이 먼저 무너졌어요. 문을 열어 안으로 들이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도 집 때문에 온 거 아닐까?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어머니를 찾은 거 아닐까? 예전에 저라면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법원까지 갔다 온 뒤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머물렀어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더니 한 달이 지나자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밥 해달라, 양말 어디 있냐, 용돈 좀 달라. 40 넘은 아들이 68 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석 달째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아, 엄마. 이분은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집 시세가 얼마인지 좀 여쭤봤어요.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당장 나가. 엄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부동산 사장에게도 말했습니다. 이 집은 매물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아들이 얼굴이 벌겋게 되어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맨날 이래?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어. 나도 권리가 있다고. 권리. 이 집은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해준 거야. 등기부등본 볼래?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나한테 줬을 거야. 장남한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러는 꼴을 보고 가슴을 쳤을 거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요. 법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아들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고요. 혼자 남은 집이 고요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진이야, 오빠 나갔어. 잘했어, 엄마. 잘한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아들을 쫓아낸 거잖아. 아들이 엄마를 쫓아내려 한 거지.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진이의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 내가 내일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저녁 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6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부동산 사장을 데리고 온 기억이 스쳤어요. 진이야, 이 사람은 누구니? 목소리가 딱딱하게 나왔어요. 내 남자친구야. 사귄 지 2년 됐어. 진작 소개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갑자기 미안해. 남자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저는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들한테 당하고 며느리한테 당하고
사람을 믿는다는 게 두려워진 뒤였거든요. 도연 씨가 변호사야. 엄마. 가족 문제 전문으로 하는. 혹시 아까 얘기하자고 한 게 이거야? 응. 오빠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 우리도 준비해야 해. 가슴이 복잡했어요. 딸이 도움을 가져온 건 고맙지만 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다정했고요. 사람의 처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오늘은 그냥 가. 엄마가 생각 좀 하자. 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라는 남자도 미련 없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확인하시고 마음이 드시면 그때 연락 주세요. 둘이 돌아간 뒤 저는 진이가 남기고 간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법무법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법무법인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강도연 변호사가 정말 있는지 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변호사인 건 알겠는데 이 남자가 왜 남의 집 일에 나서는 건지, 공짜로 도와준다는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진인의 카페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고요. 점심때쯤 성수동 카페에 들어갔어요. 진이는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갑자기? 커피 한 잔 하러 왔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정갈했어요. 진이가 혼자 꾸려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 글씨가 진이 손글씨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도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잠깐 온 모양이었어요. 양손에 김밥 2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희 씨 점심 먹었어? 바빠서 못 먹었을 것 같아서. 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저를 가리켰어요. 도연이가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도 계신 줄 몰랐습니다. 앉아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도연 씨, 네, 어머니. 우리 진이가 카페 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밥도 제때 못 먹고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텐데. 도연이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근처에서 일하다 보니까 자주 들르게 됩니다. 저는 도연이가 김밥을 들고 온 그 모습을 봤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밥 2줄. 하지만 바쁜 사람이 점심시간을 쪼개서 여자친구가 밥을 못 먹었을까봐 직접 들고 오는 거.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집에 와요.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도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이가 카운터 뒤에서 울먹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틀 뒤 진이가 도연이를 데리고 다시 왔어요. 저는 된장찌개와 잡채, 갈비찜을 차렸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손님상으로 차리던 거였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의 일, 아들의 매매 강요, 법원 일, 다시 돌아왔다, 또 부동산을 데려온 일. 도연이는 중간에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법적으로 다시 나온다 해도 지금 상태로는 어머니 재산을 빼앗을 방법은 거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해두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은행에서 하는 건데요. 어머니 재산을 아예 안전하게 묶어두는 제도가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머니 마음대로 쓰시고 나중에 누구에게 물려줄지도 미리 정해둘 수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누가 소송을 걸든 이 아파트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 남편분이 다니셨던 은행에서도 취급할 거예요. 어렵지 않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수임료 같은 건 생각 마세요. 진희 씨 어머니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요. 말씀하세요. 우리 진이 울리면 알죠? 나는 아들도 내쫓은 사람이에요. 도연이가 웃었어요. 해맑았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은행을 찾아가 도연이가 말한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옛 동료분이 아직 근무하고 있어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서류가 완료되자 이 아파트는 제 동의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에서 무거운 돌이 하나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데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 수빈이었습니다. 어머니, 수빈이에요. 할 말이 있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1년 넘게 코빼기도 안 비치던 며느리가 갑자기 공손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거라는 걸. 도연이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혼자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와 진이, 도연이 셋이서 수빈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를 새로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서준이 이름을 꺼내는 것부터 계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수빈아, 할 말이 뭐야? 바로 해. 저 이혼해요. 진우 오빠한테 남은 게 없어요. 서준이를 제가 키울 건데 양육비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를 원하는 거야? 매달 200만 원이면. 저는 실소가 나왔어요. 연금 100만 원 남짓 받는 노인한테 200만 원을 달라고 도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어머니한테 청구하실 일이 아니에요. 수빈이 눈이 가늘어졌어요. 변호사가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변호사까지 붙였어요? 진이가 받아쳤어요. 새언니, 지금 상황 파악 좀 해요. 엄마한테 돈 뜯으러 온 사람이 누군데? 돈을 뜯다니요? 다 하나뿐인 손자 위하는 거잖아요. 손자를 위해서? 새언니, SNS에 올라오는 호텔 사진은 뭐예요? 그 명품 가방은? 손자 양육비가 왜 거기로 가는 건데요? 수빈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아가씨, 저 염탐한 거예요? 공개 계정인데 뭘 염탐이에요? 수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법대로 하죠. 근데 어머니, 서준이 안 보고 싶으세요? 제가 데려올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심장을 관통했어요. 서준이, 보고 싶지요.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준이는 내 손자야. 할머니가 손자를 볼 권리가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아. 수빈이 눈이 커졌어요. 서준이를 볼모로 쓰려 했지만 이제 그 카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가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진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잘했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맞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연이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한수빈 씨 관련해서 알아낸 게 있습니다. 진이도 함께 앉았어요. 분당 아파트 경매 넘어간 거 단순히 대출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수빈 씨가 형님 도장을 몰래 써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흔적이 있어요. 2억 가까이 됩니다. 형님은 아마 전체 규모를 모르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하나 더. 한수빈 씨가 아드님 전 직장 상사와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진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오빠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오빠 이름으로 빚까지 지고 이혼하면서 양육비까지 뜯겠다고? 진희 씨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증거로 싸워야 해. 도연이가 진이를 진정시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걸 형님한테 알려야 해요.
본인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를 배신한 아들, 어머니 집을 빼앗으려 한 아들. 하지만 며느리에게 속고 있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진우한테 연락해 볼게. 진이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남의 여편네한테 등골이 빠지고 있는데 엄마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진우야, 엄마다. 할 말이 있어. 전화해. 1시간, 2시간. 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엄마,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알아. 내일 집으로 와. 밥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들에게 며느리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어떤 얼굴을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두렵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올 때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를 보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도연이가 돌아가면서 나직하게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 해요. 확실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도연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유품 상자. 며칠 전 누군가 몰래 열어본 흔적. 그 안에 있어야 할 봉투가 사라진 것.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말. 아파트는 절대 놓지 마. 당신이 살 집이야. 여보,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당신이 남긴 그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건가요?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어요. 아들이 올 거라고 했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봤습니다. 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된장찌개, 반찬도 4-5가지를 차렸어요. 밥상을 차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떨리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이고 나서 해야 할 말 때문이었어요. 수빈이가 내 도장을 몰래 써서 2억이나 빚을 졌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 어머니 입으로 며느리 험담을 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 진우가 믿기나 할까?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들어와. 밥 해놨어. 아들이 말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더니 차려진 밥상을 보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미역국이네? 내가 좋아하잖아. 진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아들이 울음을 삼키고 밥을 먹기 시작할 때까지. 국물을 한 모금, 밥을 한 숟갈.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요즘 고시원에서 자. 뭐라고? 분당 아파트 넘어가고 갈 데가 없어서. 친구한테 신세 좀 지다가 그것도 눈치 보여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 고시원에서 잔다고.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그 말에 어머니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내가 무슨 낯으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진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수빈이가 자꾸 그러니까. 대치동 가야 한다. 서준이 미래가 달렸다. 시어머니가 혼자 그 넓은 집에 사는 게 말이 되냐. 매일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 잘리고 나서는 더 미쳐 돌아갔어요. 수빈이가 생활비 어쩔 거냐고, 서준이 학원비 어쩔 거냐고 매일 싸웠어요. 그래서 엄마 아파트만 팔면 다 해결된다고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까지 한 거야?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건 수빈이 아버지가 아는 변호사한테서 나온 얘기였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했는데 수빈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 집 문제 해결 못하면 나간다고. 서준이 데리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믿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아이도 수빈이에게 끌려다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진우야, 네, 엄마가 너한테 해줘야 할 말이 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도연이가 정리해서 준 것이었어요. 아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도장으로 빌린 돈 내역이야. 진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나 이런 거 빌린 적 없는데. 내 인감도장 수빈이가 관리했지? 응. 집 서류 같은 거 정리한다고. 수빈이가 내 도장으로 빌린 거야. 2억 가까이. 아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수빈이가 왜?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 말을 해야 하나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했습니다. 수빈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네 전 직장 상사래. 진우가 멈춰버렸어요. 눈이 초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더니 갑자기 식탁을 쳤어요.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그년이. 진우야, 아니, 엄마, 내가 그 집안 위에서 얼마나. 아들이 주먹으로 식탁을 또 쳤어요. 그러다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린애처럼. 4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 식탁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뒤에 섰어요. 그 넓어진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렇게 등이 컸는데 이렇게 약한 아이였구나. 어릴 때부터 겉으론 씩씩한 척했지만 속은 여린 아이였어요. 그걸 아는 건 세상에서 어머니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진우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알아낸 거야? 진이 남자친구가 변호사야. 그 사람이 알아봐줬어. 진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 2년이나 사귀었대. 괜찮은 사람 같아. 진우가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그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밥 먹고 씻고 잠자. 그리고 내일부터 생각해. 오늘은 그냥 쉬어. 아들을 작은 방에 눕혔어요. 남편이 서재로 쓰던 방이었습니다. 진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어요. 그 뒷모습이 초등학생 때와 똑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미운 놈이 맞아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놈이에요. 하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바닥까지 추락해서 고시원에서 자는 아들을 외면할 수 있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딨겠어요. 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이야, 오빠 왔어. 다 얘기했어. 오빠가 뭐래? 울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오빠한테 또 당하면 이번에는 달라. 수빈이한테 속고 있었던 거야. 진우도 피해자야. 피해자라고? 엄마한테 한 짓은 그건 별개로 내가 직접 받아낼 거야. 하지만 지금 오빠가 바닥이야, 진이야. 고시원에서 자고 있었대. 진이가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도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진이와 도연이가 함께 왔어요. 진우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과 마주칠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진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오빠, 나야. 나와. 밥 먹어야지.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부은 눈으로 서 있었어요. 남매가 마주봤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진이야, 미안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사과는 나중에 해. 일단 앉아. 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가 빨갰어요. 식탁에 넷이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식탁에 네 사람이 앉은 거였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는 항상 저 혼자였는데 도연이가 진우에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진혜 씨 남자친구이고 변호사입니다. 진우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이를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했지요. 자기 가정사를 남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형님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도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수빈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형님 명의로 된 빚이 역 가까이 있어요. 형님이 직접 빌린 게 아니라 수빈 씨가 형님 도장을 써서 만든 빚이라면 이건 형님도 피해자예요. 이 부분은 따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빌린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물론 쉬운 싸움은 아니지만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외도권은? 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오빠, 새언니가 바람을 피운 거라면 재산 분할해서 오빠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분할할 재산이 있어야지.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오빠, 그건 새언니도 마찬가지야. 새언니가 오빠 이름으로 빌린 돈은 새언니 빚이기도 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형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서준이 양육권이에요. 서준이를 수빈 씨가 데리고 있는데 형님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빈 씨의 경제 상황이나 생활 태도를 보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서준이. 그 이름이 나오자 진우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아들이 한심하고 밉기도 했지만 손자를 생각하는 그 눈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준이를 내가 키울 수 있어?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안정적인 거주지, 소득. 형님이 일자리를 구하고 생활 기반을 잡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진우가 저를 봤어요. 눈에 뭔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서준이를 데려올 수 있으면 여기서 같이 살아도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두 번이나 나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했어요. 세 번째를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서준이가 걸렸습니다. 그 아이. 할머니를 부르며 뛰어오던 작은 아이. 그 아이가 수빈이 밑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수빈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서준이는 누가 돌보고 있을까? 일자리부터 구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렇게만 말했어요. 아들의 눈에 실망이 스쳤지만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진우는 제 집 작은 방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넣고 40 넘은 남자가 다시 취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어요. 따뜻한 말도 안 했지만 차가운 말도 안 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이나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아들이 나간 뒤에 빈 그릇을 치웠어요. 보름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진우가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구했어. 어디? 물류회사. 사무직은 아니고 현장 관리직이야. 월급이 많지는 않은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실하게 다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뭐야, 이건? 첫 달 생활비요. 여기서 밥 먹고 자는데 공짜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봉투 안에 3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아니, 해야 해요. 엄마한테 빚이 너무 많으니까.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걸 이 아이도 알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중요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내민 것이 받았습니다. 그 30만 원을.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어요. 진우가 회사에 적응하고 작은 방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새언니가 서준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 간대. 뭐? 갑자기 왜? 새로 만나는 남자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한다나 봐. 서준이 전학시키겠다고 학교에 통보했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가 제주도로 가면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였습니다. 진우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진우야, 수빈이가 서준이 데리고 제주도 간다는데 알고 있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이를 데리고 간다고? 나한테 한마디 없이? 그날 저녁 긴급으로 넷이 모였습니다. 도연이가 즉시 말했어요. 양육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거주지를 옮기는 건 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할 사유가 됩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내 아들인데 내가 데려올 수 있는 거 맞지? 진우의 눈이 절박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가시면 오히려 불리해요. 도연이가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진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진우는 초조하게 서성거렸고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네 사람이 새벽까지 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한 번도 이렇게 붐빈 적이 없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가족이 위기에 처해야 다시 모인다는 게. 커피를 내려놓으며 도연이를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일도 아닌데 새벽까지 남의 집에 앉아 서류를 쓰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옆에서 조는 것을 보며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이 남자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틀 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 그리고 수빈이의 거주지,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수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진우에게. 진우가 전화를 받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양육권이야? 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수빈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준이는 내가 키웠어. 당신이 회사 잘리고 술만 마시고 있을 때 애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낸 게 나라고. 진우가 이를 악물었지만 도연이의 조언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수빈아, 법원에서 정하자. 서준이한테 제일 좋은 걸로. 법원? 그래.
법대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법원에서 첫 번째 결정이 내려왔어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빈이는 서준이를 데리고 거주지를 옮길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서울에 남게 되었어요. 아직 데려온 건 아니었지만 멀리 보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수빈이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어요.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빈이 어머니, 그러니까 진우의 장모였어요. 저와는 사돈 사이인데 결혼식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정중했어요. 오히려 너무 정중해서 불안했습니다. 만남은 종로의 한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혼자 갔습니다. 진이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사돈끼리 만나는 자리에 딸을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수빈이 어머니는 저보다 서너 살 위로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얼굴이 마른 편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돈 어른 아이들 일로 서로 마음이 안 좋으시죠? 네, 그러네요. 저도 그래요. 우리 수빈이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사돈 어른께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의외였습니다. 수빈이 성격을 보면 부모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수빈이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서준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아이가 제일 상처받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서준이. 이 와중에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할까. 제 생각에는 양육권은 수빈이가 갖되 서준 아빠도 자주 볼 수 있게 하고 사돈 어른도 당연히 손자를 보실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서준이 양육비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매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학비라도. 결국 이것이었어요. 돌고 돌아 같은 이야기. 수빈이가 직접 와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를 보낸 거였습니다. 사돈 어른.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서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가 우리 아들 도장으로 2억이나 빚을 만들어 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이혼하겠다고 한 건 아시죠? 수빈이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양육비 얘기 전에 그 빚부터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빈이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 후 힘없이 말했습니다. 수빈이한테 잘 타일러 볼게요. 자리를 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돈과 맞서는 것도 며느리와 맞서는 것도 매번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68 먹은 여자가 이런 싸움을 해야 한다니.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데 진우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어디 다녀온 거예요? 진이가 걱정하던데. 산책 다녀왔어. 거짓말을 했어요. 사돈을 만났다는 걸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 아들이 흔들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장 위 유품 상자. 며칠 전에도 느꼈지만 뚜껑이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제가 닫아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시계, 넥타이 핀, 수첩, 그리고 봉투가 있어야 할 자리. 비어 있었어요. 봉투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확인했을 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는 혹시 제가 다른데 뒀나 싶어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간 거였어요. 그 봉투,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제게 맡겼던 봉투, 무거운 갈색 봉투였어요.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봐. 지금은 열지 마. 저는 남편 말대로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유품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진희. 그리고 진우가 다시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날. 신발장 위 상자가 처음 열린 흔적이 있었던 날. 그날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진우가 다시 들어온 뒤로 이 상자에 손을 댔을까요? 아니면 진우가 오기 전 서랍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다른 누군가가? 수빈이. 그 이름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어요. 수빈이는 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서준이를 데리고 올 때 제가 알려줬으니까요. 그리고 수빈이는 이 집에 뭐가 있는지도 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마다 왔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봉투를 수빈이가 가져갔다면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왜 수빈이가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그 봉투를 지금은 열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에 확인하겠다고 했던 거 말씀드리려는데요. 지금요? 전화로 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진희 씨도 함께요. 무슨 얘긴데 그래요? 어머니 남편분 박정태 어르신에 관한 겁니다. 남편. 죽은 남편에 대해 도연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현관 신발장 위에 빈 자리를 바라보면서 남편이 남긴 봉투는 누가 가져간 걸까요?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해 도연이가 하려는 이야기는 또 뭘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아파트는 절대 놓지 마. 당신이 살 집이야. 여보, 당신은 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안고 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도연이와 진이가 나란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진우는 출근해서 집에 없었습니다. 도연이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진이도 뭔가 들은 게 있는 듯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차를 내려놓고 셋이 마주 앉았어요. 도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펼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마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말해봐요. 수빈 씨 쪽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어머니 남편분 박종태 어르신 명의로 된 부동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기도 용인에 소형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어르신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매입하신 거예요. 귀를 의심했어요. 용인의 아파트라니. 남편은 살아생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퇴직금과 연금이면 당신 노후는 걱정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확실해요?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박종태님 명예 맞아요. 도연이가 서류를 펼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용인시 수지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에 매매로 취득. 현재 시세로 8억 정도. 8억짜리 아파트를 남편이 몰래 사뒀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그리고 어머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연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한수빈 씨입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남편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고? 전세 계약서의 관리 대행인으로 한수빈 씨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매달 전세금 이자, 관리와 세입자 연락을 수빈 씨가 하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옆에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미 들은 이야기였지만 다시 들어도 분노를 참기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리하면 이래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그 존재를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수빈 씨는 알고 있었고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빈이한테 맡긴 거야? 왜?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남기신 봉투.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안에 이 아파트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남긴 봉투, 열어보지 말라던 그 봉투, 그리고 몰래 사라진 봉투. 수빈이가 가져간 거라면, 그 안에 용인 아파트 관련 서류가 있었다면, 수빈이는 처음부터 이 아파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혼자 관리하면서 그 사실을 숨긴 거였어요. 도연 씨,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는 누구 거예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 상속 재산이에요. 유언장이 따로 없었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의 존재가 상속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르셨으니까. 남편이 죽고 상속 절차를 했을 때는 그때 이 아파트가 빠진 거죠. 어머니가 모르셨고 누군가가 일부러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그 누군가는 수빈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진우도 알고 있었을까? 제가 물었어요. 도연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다만 수빈 씨가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면 형님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알고 있었든 아니든 이건 엄마 재산이야. 아빠가 남긴 건 엄마한테 가야 해. 그런데 진이야, 아빠가 왜 이걸 숨겼을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편, 30년을 같이 산 남편. 성실하고 듬직하고 말수 적고 가끔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남편이 아내 몰래 아파트를 샀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관리를 맡겼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이 이 아파트를 왜 어떤 경위로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수빈 씨가 어떻게 관여하게 되었는지. 부탁해요, 도연 씨. 도연이와 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숨긴 게 뭐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남편까지. 남편마저 나한테 비밀이 있었다니.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며느리한테 이용당하고 이제 죽은 남편까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녁에 진우가 퇴근했어요. 밥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이 아이는 용인 아파트를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용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던 거 알아? 진우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용인에 아파트요? 그 반응을 봤어요. 연기인지 진심인지 어머니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황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진짜 몰랐어? 엄마, 나 그런 거 처음 들어요. 아버지가 이 집 말고 다른 집이 있었다고? 수빈이는 알고 있었어. 그 아파트를 수빈이가 관리하고 있었어. 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빈이가 그게 무슨? 나도 오늘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산 건데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수빈이한테 맡겨놨더라고.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수빈이한테? 그건 나도 모르겠어. 혹시? 아버지랑 수빈이 사이에 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단호하게 잘랐어요. 나도 순간 그 생각이 스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어야 했습니다. 진우야, 너 수빈이랑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수빈이를 어떻게 대했어? 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했어요. 근데, 맞다. 뭐?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수빈이한테 유독 잘해줬어요. 용돈도 따로 주시고, 둘이 가끔 통화도 하시고, 그때 엄마가 좋은 시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 고마웠어요. 그게 다른 의미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를 맡길 정도였다고? 진우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내일 도연이한테 더 알아봐 달라고 할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의 30년을 되짚었어요. 행복한 시간이 많았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서 퇴직할 때쯤 한동안 혼자 무언가를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무슨 걱정 있냐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 이 일을 벌인 건 아닐까?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그 봉투를 제게 맡기면서 했던 말.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봐. 지금은 열지 마.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봉투가 언젠가 필요해질 거라는 걸. 하지만 제가 열어보기도 전에 수빈이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도연이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용인 아파트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4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르신이 이 아파트를 구입하신 경위를 알아봤어요. 매입 자금 출처를 추적해보니 어르신 퇴직금 일부와 개인 적금으로 구입하신 겁니다. 대출은 없어요. 현금으로 산 거예요? 당시 시세가 3억 초반이었으니까 퇴직금과 적금으로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수빈이한테?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도연이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수빈 씨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셨어요. 용인 아파트의 전세 관리를 수빈 씨에게 맡긴다는 내용이에요. 위임장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위임장의 공증 날짜가 어르신이 입원하신 시점 이후예요. 방안이 싸늘해졌어요. 이번 이후라면 남편이 많이 아플 때잖아요. 위암 말기로 입원해 계셨을 때예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수빈이가 위임장을 받아낸 거야? 형님,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릅니다.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항암 치료받으면서 그런 걸 자발적으로 했겠어? 진우가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수빈이가 남편을 이용한 거예요? 도연이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아파트가 상속 과정에서 누락된 이유를 찾아봤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 그때 이 아파트가 빠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당시 세무사를 연결해 준 사람이 수빈 씨였어요.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용인 아파트를 사뒀어요. 그걸 수빈이한테 맡겼어요. 남편이 죽은 뒤 수빈이가 세무사를 연결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용인 아파트는 상속 신고에서 빠졌어요. 수빈이는 6년 동안 그 아파트를 혼자 관리하며 전세금 수입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진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새언니가 아빠 살아 계실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거야? 아빠가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를 혼자 먹으려고? 진희 씨, 법적으로 말하면 소유권은 여전히 어르신 측 상속인들 명의예요. 수빈 씨가 팔거나 이전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전세금 수입은 6년째 수빈 씨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얼마예요? 현재 전세가가 약 6억이에요. 전세금 자체는 세입자 돈이지만 그 이자 수입과 관리 권한을 수빈 씨가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아파트가 상속 재산에 포함되면 어머니 몫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그 며느리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안에 손을 뻗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프고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그리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기가 다 주물렀어요. 도연 씨, 네, 어머니. 이거 다 되찾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 누락건으로 추가 신고를 하고 수빈 씨가 부당하게 가져간 수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한 싸움이에요. 해주세요. 주저없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나도 할게요. 수빈이가 내 도장으로 빚 만든 것도, 아버지 재산 숨긴 것도 전부 다 이혼 소송에서 다 밝힐 거야. 남매가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한편이 된 건, 그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어요. 도연이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용인 아파트에 대한 상속 재산 추가 신고를 했어요. 세무서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됐고, 이 아파트는 고 박종태의 상속 재산으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동시에 진우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됐어요. 도연이가 직접 대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법무법인의 동료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수빈이의 외도, 사채, 상속 재산 은닉,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소송에 올렸습니다. 수빈이 측에서 난리가 났어요. 수빈이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합의라니, 이제 와서? 진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도연이는 달랐어요. 합의를 아예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조건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합의 조건이 왔어요. 수빈이 측 제안은 이랬습니다. 서준이 양육권은 수빈이가 갖되 진우의 면접 교섭을 보장한다. 사채권은 수빈이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분할 상환한다. 용인 아파트는 수빈이가 관리 권한을 포기한다. 일부 책임, 전부 수빈이가 한 짓인데, 진우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서준이 양육권을 수빈이한테 주겠다고? 도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이건 협상의 시작이에요. 첫 제안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도연 씨, 우리 쪽 조건은 뭘로 가야 할까? 서준이 양육권은 형님이 갖는 걸로. 사채 전액은 수빈 씨 책임. 용인 아파트 관련 부당이득 반환. 이 세 가지가 우리 최소 조건이에요. 수빈이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면 재판으로 가는 거죠. 증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도연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할 때는 이런 사람이구나. 밥상 앞에서 해맑게 웃던 사람과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단단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협상이 오갔어요. 수빈이 측이 반발했다가 한 발 물러서고 우리 쪽이 밀었다가 조율하고 한 달 넘게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서준이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쓴 것 같은 편지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서준이가 5글자. 그 5글자에 무릎이 꺾였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어른들이 싸우는 사이에
이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편지를 읽은 뒤 저는 결심했어요. 수빈이를 직접 만나기로. 진이가 반대했어요. 엄마, 왜 직접 만나? 도연 씨 통해서 하면 되잖아. 진이야, 이건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할 일이야. 엄마, 걱정 마. 예전에 나랑 다르니까. 수빈이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단둘이. 수빈이가 의외로 응했습니다. 장소는 서준이 학교 근처 카페였어요. 저는 일부러 그 장소를 골랐습니다. 서준이가 다니는 학교 앞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수빈이가 왔어요. 예전과 달리 명품 가방은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쉽지 않았나 봐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수빈아, 네, 어머니. 솔직하게 물어볼게. 한 번만 솔직하게 대답해. 우리 영감이 용인 아파트를 왜 너한테 맡겼어?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아무 말 않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입원하셨을 때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수빈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한테는 이 집 한 채면 충분하다. 용인 아파트는 나중에 서준이 줘라. 서준이 커서 독립할 때 보탬이 되게. 서준이? 네, 손자한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어머님한테 알리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남자가 손자 생각을 하며 아파트를 사뒀구나.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데 수빈아, 그걸 왜 나한테 안 알렸어? 6년이나. 수빈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에는 아버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파트가 있으면 뭔가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전세 수입을 내가 쓴 거야? 네, 그리고 영감 봉투도 내가 가져갔지? 수빈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었어? 용인 아파트 매매 계약서, 등기권리증. 그리고 아버님이 쓰신 편지요. 편지. 어머니, 앞으로 쓰신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거 어딨어? 집에 있어요. 가져와. 지금 당장. 수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그러다 보니까. 했던 말 또 하지 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단호하게 잘랐어요. 하지만 다음 말은 부드럽게 했습니다. 서준이는 잘 있어? 수빈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하고. 그 아이한테 죄짓지 마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그 애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 앤 죄가 없어. 수빈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수빈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 그 남자, 진우 전 직장 상사, 그 남자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수빈이가 울음을 멈추지 못하면서 대답했어요. 1년 정도요. 진우가 회사 잘리기 전부터? 네, 그 남자 때문에 진우가 회사에서 잘린 거야? 수빈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봉투 가져와. 내일까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어요. 분노와 서러움과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편지.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다음 날 저녁 수빈이가 봉투를 가져왔어요. 현관에서 봉투만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 몇 장과 접힌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 삐뚤빼뚤하고 힘없는 글씨, 병원 침대에서 쓴 게 분명했습니다. 진우와 진이에게 연락했어요. 너희 둘 다 와. 아버지 편지가 있어. 1시간 뒤 식탁에 셋이 앉았어요. 제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어요. 정순이에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많이 늦은 거요. 미안하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용인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뒀소. 서준이가 크면 주려고. 손자놈이 나중에 독립할 때 보탬이 되게. 당신한테 미리 말했으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다 알려질까봐 조용히 해두고 싶었소. 수빈이한테 관리를 맡긴 건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요. 수빈이가 살뜰하게 구니까 믿었소.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 편지를 당신한테 남기오. 정순아,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잘해준 게 별로 없소. 맨날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게 제일 후회요. 이 아파트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서준이한테 줘도 좋고 당신이 쓰셔도 좋고 당신이 결정하시오. 당신을 믿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진우는 착한 아인데 흔들리기 쉬우니까 당신이 잡아주시오. 진이는 속이 깊으니까 걱정 마시오. 당신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다음 생에는 더 잘할게요. 당신 남편 종태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진우가 울고 있었어요. 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의 글씨가 놓여 있었고 세 사람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은 나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서투른 사람이었습니다.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결국 잘못된 사람을 믿은 거였어요. 한참 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흔들리기 쉽다고 하셨구나. 쓰게 웃었어요. 맞는 말이야. 나 흔들렸잖아. 수빈이 말에 흔들려서 엄마한테 그런 짓까지 했잖아. 진우야, 엄마, 나 이제 안 흔들릴게요. 약속할게요. 진이가 오빠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아빠가 나는 속이 깊다고 했대. 나 지금까지 그 말 들은 적 없어. 아빠한테 아빠가 말로는 잘 못해도 다 보고 있었나 봐. 남매가 나란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그 웃음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여보, 편지 잘 받았어요. 늦었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하게 끝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수빈 씨가 어젯밤에 서준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준이 학교에 결석 신고가 되어 있고 수빈 씨 전화는 꺼져 있어요. 수빈 씨 친정에도 없대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서준이가 사라졌어요. 어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수빈이 눈이 퉁퉁 부어 있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봉투를 건네던 수빈이의 얼굴. 그게 사과의 눈물이 아니라 작별의 눈물이었던 건 아닐까? 서준아. 저도 모르게 손자 이름을 불렀어요. 이 할머니가 꼭 찾을게. 어디에 있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출근했고 진이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누가 온 걸까? 현관문을 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사람은 이 이야기에서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자였어요. 6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머리, 얼굴은 낯선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가, 그 눈매를 어디서 봤는지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이정순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안에서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거실로 안내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남자는 26쯤, 여자는 20살 초반.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남편. 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바로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오미경이에요. 종태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종태 씨랑 저는 젊었을 때 잠깐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정순 씨 만나기 한참 전이에요.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살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종태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저를 찾았어요. 병원에서. 또 병원이었어요. 남편이 입원해 있던 그 병원. 그곳에서 남편은 수빈이에게 위임장을 쓰고 이 여자를 만나고 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벌인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찾은 거예요? 오미경이라는 여자가 잠깐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종태 씨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자기가 죽고 나서 정순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봉투가 또 있었어요? 수빈 씨한테 맡긴 건 아파트 관련 서류고 이건 달라요. 오미경 씨가 봉투를 밀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지금 온 거예요? 남편 죽은 지 6년이나 됐는데. 종태 씨가 그랬어요. 5년 뒤에 전해달라고. 바로 주면 정순이가 혼란스러울 거니까 아이들 다 자리 잡고 나면 그때 주라고.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1년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5년 뒤? 남편이 죽고 5년 뒤면 2023년이었어요. 그때는 아들이 성년후견을 들이밀고 수빈이가 이혼을 선언하고 세상이 뒤집어진 때였어요. 남편의 계산이 틀린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리 잡기는커녕 전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열어보지 말라고 해서 안 열어봤어요. 오미경 씨의 눈이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종태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정순이한테 미안하다고. 남자가 할 말을 못하고 살아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오미경 씨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순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나조차 못 있어줘서 미안하다고. 마지막까지 저한테 정순 씨 걱정만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그 바보 같은 남편. 죽어가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만 해놓고 갔어요. 오미경 씨. 네, 우리 남편하고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네. 저는 결혼해서 부산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종태 씨와는 젊을 때 헤어지고 연락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놀랐어요. 왜 하필 당신한테 맡긴 거예요? 가족한테 맡기면 될걸. 오미경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종태 씨가 그러더라고요. 가족한테 맡기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맡겨야 안전하다고.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가족이, 자기 아들이, 자기 며느리가 돈 앞에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무 이해관계 없는 옛 지인에게 맡긴 거였어요. 그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을 믿지 못했다는 게. 봉투 받을게요. 오미경 씨가 건넨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저는 이만 갈게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오미경 씨가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오미경 씨가 말했어요. 정순 씨, 종태 씨가 마지막에 한 말 하나만 더 전할게요. 뭔데요? 정순이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말을 남기고 오미경 씨가 떠났어요. 문을 닫고 봉투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남편이 남긴 두 번째 유산. 첫 번째 봉투에는 아파트 서류와 편지가 있었어요. 이 봉투에는 뭐가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3장과 통장 사본 1장,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증서였어요. 남편이 가입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적혀 있었는데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수령인, 이정순, 보험금, 3억 원. 남편이 종신보험에 들어 있었어요. 사망보험금 3억 원. 수령인은 저. 이 보험의 존재를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어요. 있는 줄 몰랐으니까. 통장 사본을 봤어요. 남편 명의 비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잔액 8천만 원. 이것도 몰랐어요. 메모를 읽었어요. 정순아, 이건 정말 마지막 비상금이오. 내가 죽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당신은 살아야 하니까. 보험은 보험사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어. 적금은 은행에 사망신고서 가져가면 돼요. 이해하나오?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남편이라.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이 집 한 채와 연금이 전부인 척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용인 아파트, 종신보험, 비밀 적금. 전부 아내를 위해서. 그런데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가족한테 맡기면 일이 복잡해진다.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흔들릴 거라는 걸, 며느리가 욕심을 부릴 거라는 걸. 그래서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알면 아들한테 말할까봐. 그러면 다 틀어질까봐. 서글펐어요. 남편의 사랑이 이런 식이어야 했다는 게. 가족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믿지 못한 남자. 그래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진 남자. 여보, 당신 참 바보야.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나한테 말하지, 바보같이. 내가 비밀 못 지킬 사람이야? 사진 속 남편이 멋쩍은 듯 웃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으면 아마 극적극적 머리를 긁으며 미안하오 하고 말았을 거예요. 항상 그랬으니까. 울고 웃고 웃다가 다시 울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대화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서준이가 사라졌으니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이에게 전화했어요. 도연 씨, 서준이 찾았어요? 아직이요. 수빈 씨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나한테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뭔데요? 수빈이 만나는 남자. 진우 전 직장 상사라고 했잖아요. 그 남자 이름 알아요? 정한수라는 사람이에요. 현재 제주도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빈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제주도로 간 거 아닐까? 전화 너머로 도연이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의 거주지 이전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간 거라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하고 동시에 수빈 씨 소재 파악을 해야 해요. 정한수라는 사람의 제주도 사업장을 조사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빨리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진우에게 연락했어요. 진우야, 일 끝나면 바로 와. 서준이 일이야. 저녁에 진우가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어딨대요? 아마 제주도야. 수빈이가 만나는 남자가 거기 있거든.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당장 제주도 가서. 진우야, 앉아. 엄마, 앉으라고 했어. 아들이 간신히 앉았어요. 두 다리를 떨며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도연이가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내가 거기 쳐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불리해져. 근데 서준이가. 서준이는 반드시 찾아올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어요. 그때 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도 들었어. 도연 씨가 지금 제주도 쪽으로 사람을 보냈대. 내일이면 소재 파악이 될 거래. 진이야, 고마워. 엄마, 근데 나 방금 새언니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거든. 뭐라고? 사돈 어른이 우시면서 그러더라. 수빈이가 서준이 데리고 간다고 하길래 말렸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제주도에 있는 남자한테 갔다고. 사돈 어른도 알고 있었어? 어제 저녁에 알았대. 새언니가 떠나면서 전화 한 통만 하고 갔다나 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이야, 내가 사돈 어른한테 전화할게. 엄마가? 왜? 사돈 어른도 손자 할머니야.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 진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수빈이 엄마한테 전화한다고요? 서준이를 데려오려면 싸우기만 해서는 안 돼. 손잡을 사람은 손잡아야지. 그날 밤 수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어른, 이정순이에요. 서준이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수빈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우리 수빈이가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못 막았어요. 사돈 어른, 지금 서로 탓할 때가 아니에요. 서준이가 중요해요. 그럼요, 서준이가 제일 중요하지요. 수빈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주도 서귀포 쪽이래요. 그 남자가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사돈 어른,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수빈이한테 연락해 주세요. 서준이를 데리고 올라오라고. 법적으로 가면 수빈이만 손해예요. 법원 결정을 어긴 거니까. 지금이라도 올라오면 저는 수빈이를 더 몰아세우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서준이만 무사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얘기하면 돼요. 전화를 끊었어요. 진우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수빈이를 봐준다고요? 그년이 한 짓을 생각하면. 진우야, 네, 내가 수빈이를 욕할 자격이 있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너도 엄마한테 똑같은 짓을 했잖아. 엄마 집을 빼앗으려 하고 법원까지 끌고 갔잖아. 엄마,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면 기회를 줘야 해. 물론 수빈이가 뉘우칠지는 모르지. 하지만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문은 열어둬야 해. 진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가 맞아요. 나는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거야. 이틀이 지났어요.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어른, 수빈이가 올라온대요. 서준이 데리고.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밤새 전화했어요. 수빈아, 이러면 안 된다고. 서준이 생각해라. 법원에서 잡혀가면 너만 손해다. 그 남자한테 기대지 마라. 그랬더니 울면서 올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사돈 어른.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죠.
딸을 그렇게 키운 게. 전화를 끊고 진우한테 먼저 알렸어요. 서준이 온다. 진우가 전화기를 쥔 채 무릎이 꺾였어요. 회사 복도에서 주저앉았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빈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서울에 도착했어요. 약속 장소는 제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도연이의 조언이었어요. 집안에서 만나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으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라고.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옆에 서 있었고 진이와 도연이는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수빈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서준이의 손을 잡고. 서준이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알아보자마자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작은 다리로 후다닥 달려왔습니다. 제 무릎에 부딪히듯 안겼어요. 이 작은 몸, 이 따뜻한 온기. 서준아, 할머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나 할머니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어. 할머니도 매일 울었어. 이제 안 울어도 돼. 진우가 다가와 서준이를 안았어요. 아빠, 서준아. 아빠야. 아빠 왔어. 부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수빈이는 조금 떨어져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다가올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어중간한 거리에서 저는 서준이를 진우에게 맡기고 수빈이에게 다가갔어요. 수빈아, 어머니, 들어와. 차 한잔 하자.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볼이 패여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며칠이 순탄치 않았나 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는 진우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진이와 도연이도 함께. 서준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 웃음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저는 수빈이를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할 말이 많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하자. 네, 어머니, 서준이를 어떻게 할 거야? 수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 서준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뭐? 제주도에서 그 사람이 서준이를 귀찮아하더라고요. 애가 시끄럽다고.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원하는 거지. 내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수빈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서준이를 진우 씨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제 상황에서 서준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수빈아, 네, 그 말 진심이야? 네. 서준이한테는 아빠 곁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도 계시니까. 저는 한참 수빈이를 바라봤어요. 이 며느리가 저한테 한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유산을 숨기고 아들 도장을 도용하고 시어머니 집을 빼앗으려 하고 서준이를 데리고 도망치고 밉고 화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있는 건 미운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였어요. 잘못된 선택을 거듭하다 바닥까지 내려간 여자. 이제는 측은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서준이 양육권 진우한테 넘길 수 있어? 네, 그 대신 대신? 가끔 서준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냥 만나기만이라도. 그래. 어쨌든 서준이한테 엄마는 너밖에 없어. 수빈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저는 찻잔을 수빈이 앞에 놓았어요. 따뜻한 보리차. 특별한 것도 아닌 그냥 보리차 한 잔. 마셔. 울고 나면 목마르니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 며느리를 위로하고 있다니. 하지만 서준이를 생각하면 이게 맞았어요.
서준이에게는 아빠도 필요하고 할머니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니까. 그날 밤 서준이는 제 집에서 잤어요. 진우 옆에 붙어서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아들과 손자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거예요. 거실에 나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서준이 데려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손자. 영정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남겨준 거 다 찾았어요. 용인 아파트, 보험금, 적금. 당신 참 대단해. 죽어서까지 나를 챙기다니. 웃으면서 울었어요. 근데 여보, 나한테 말 좀 하지 그랬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사진은 대답 없이 웃기만 했어요. 아, 맞다. 당신 말대로 나 강한 사람이래. 오미경 씨가 전해줬어.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코를 훌쩍이며 웃었어요. 맞아. 나 강한 사람이야. 여보, 당신 없이도 잘 살 거야. 걱정 마. 그로부터 한 달.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진우와 수빈이의 이혼이 합의로 마무리됐어요. 서준이 양육권은 진우에게, 수빈이는 월 2회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양육비를 매달 일정액 지급하기로 했어요. 사채 2억은 수빈이의 단독 책임으로 인정됐고 수빈이가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용인 아파트는 상속 재산으로 정식 등록되어 제 몫이 확보됐어요. 수빈이가 6년간 가져간 부당이득도 일부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3억과 적금 8천만 원도 모두 수령했어요. 정리하고 보니 저에게는 은평구 아파트, 용인 아파트 지분, 보험금, 적금, 그리고 연금이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을 바쳐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우는 물류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서준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해서 제 집에서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서준이 도시락을 싸주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계란말이와 작은 김밥, 서준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 서준이가 빈 도시락통을 흔들며 뛰어들어올 때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진이와 도연이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도연이가 정식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손에는 떡과 과일을 들고. 어머니, 진희 씨와 결혼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생 많았어요. 우리 도연 씨. 고생은요? 어머니한테 밥 얻어먹은 것밖에 없는걸요. 진이가 옆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어요. 진우가 도연이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요. 이제 매제라고 불러도 되겠지? 물론이죠, 형님. 식탁에 5명이 앉았어요. 저, 진우, 진이, 도연이, 그리고 서준이. 남편의 빈자리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영정사진 대신 남편이 좋아하던 국화꽃을 한 송이 놓았습니다. 밥 먹자. 제가 말하자 서준이가 제일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미역국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 많이 먹어. 밥을 먹는데 불현듯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은 이런 풍경을 꿈꿨을 거예요. 가족이 모여 밥 먹는 풍경. 아들이 제자리를 찾고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손자가 할머니 무릎에서 자라는 풍경. 돌아가는 길이 험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준이가 잠든 뒤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매화 한 그루가 화분에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심어둔 거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매화 봉우리. 그리고 남편 영정 사진 앞에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여보,
당신 매와 올해도 필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꽃도 이 가족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이정순 68. 남편을 보내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며느리에게 속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줄 알았던 여자. 하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맞았어요. 저는 제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